법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을 소멸하고 소원을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라드립니다. 오늘 그 유인물에 나눠드린 것처럼 금강경 17번에 관련되어서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하면은 슬기롭게 또 유능하게 살 수 있을까 하는 이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제가 두 가지 과제를 가지고 논의해 보려고 두 가지 과제를 뽑은 적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과제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난제에 대한 부처님의 응답은 어떤 형태로 감지할 수가 있느냐, 이제 이런 그 문제입니다. 우리 일생을 살아가면서 중대한 결단을 해야 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중대한 결단을 잘 함에 따라서 사람의 결정적으로 운명이 바뀐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우리 보통 사람도 그러려니와 특히 우리가 여러 사람을 거느린 공인이 되면 될수록 또 자기의 결단이 한 사람이 아닌 여러 사람의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의 경우는 더더욱 그 사람의 결단이 여러 사람한테 많은 행복과 불행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그 결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개인이라면요, 이제 뭐 대학을 갑니다. 어느 대학을 갈 것인가, 이것을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중대한 결단이고 상당히 일생의 행복과 불행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혼할 때가 됩니다. 어떤 배우자를 고를까? 여기 굉장히 결단을 잘해야 됩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은 무엇보다도 큰 재산을 얻는 것보다도 큰 행운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나쁜 배우자를 만나면 신세를 아주 망칩니다. 신세를 망치는 정도가 아니라 내생의 악도에까지도 떨어지게 한다네요. 그러면 우리는 결혼할 때쯤 돼서 결단을 해야 될 순간을 맞이합니다. 근데 이 결단을 너무나 쉽게 생각을 해요. 만일 이때 부처님으로부터 조언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제가 이 말씀드릴 제목, 난제에 대한 부처님의 응답은 어떤 형태로 감지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이런 중대한 결단이 있을 때 혼자 결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심사숙고한다 하더라도 좋은 결단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금강경 공부를 해서 중대한 결단을 할 때, 갈등을 할 때 그 갈등을 부처님께 바치면은 응답이 나온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응답이 나오는데 응답이 어떤 형태로 나오느냐, 어떤 형태로 나오는 응답이 진짜 참 응답이냐,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부처님의 응답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저는 여럿을 봅니다. 제가 공부를 했더니 이런 부처님으로부터 해답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을 저는 여러 번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약간 감기가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를 보면 대부분 잘못된 응답이라는 것을 저는 압니다. 준비되지 않은 응답이고 그건 부처님의 응답이 아닙니다. 자기 소리를 가지고 부처님의 응답이라고 그렇게 믿으면서 그대로 행해서 굉장히 재앙을 받는 경우를 저는 종종 봤습니다. 그 경우가 자기 개인의 불행을 미치면은 간단하지만 여러 사람을 거느리고 있는 것은 집단으로 자폭하는 것과 똑같은 아주 심각한 불행을 초래하는 것을 저는 분명히 봤습니다. 어떤 것이 진짜 부처님의 응답이냐, 이것을 잘 알고 실행한다면 우리는 일생에 굉장히 난제를 행복으로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를 보세요. 이게 두 번째 논의 2입니다. 공자님은 지지자, 불효, 호지자, 호지자, 불효, 낙지자라고 하셨다. 즉 지겨운 일을 즐겁게 만드는 사람은 인생의 성공자요, 세상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지겨운 일을 즐거운 일로 만들 수 있을까? 그 천재가 어떻게 해서 천재가 되나? 저는 천재가 꽤 되고 싶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뭐 지금도 대한민국에서는 오랫동안
2조 500년 동안 과거를 붙으면 입신양명을 한다라는 그런 전통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과거 시험은 뭐 10만 대 1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조선시대 과거는. 그러면은 보통 사람이 출세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찬스입니다. 이제 그런 전통이 2조 500년 동안 우리나라를 휩쓸다가 지금 현재까지도 뭐 사법고시니 행정고시니 이런 형태로 남아서 그 고시에 합격하는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 일약 귀인으로 되고 이렇게 합니다. 즉 한국에서는 공부 잘하는 사람 상당히 대우를 해줬습니다.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할까? 어떻게 하면 천재가 될까? 이것들이 우리 학생 때 꿈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점에서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상하게 어떤 한 과목을 굉장히 즐겨했던 적이 있습니다. 즐겨하니까 다른 사람도 깜짝 놀라. 제가 보통 성적이 저렇게 좋지 않은데 저 성적은 어떻게 저렇게 뛰어날까 이런 소리를 들은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것이 있었어요. 제가 머리가 뛰어난 게 아니고 그것을 좋아하고 즐겨했을 뿐인데 머리가 나오는구나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그 뒤로 여러 가지 사회를 주름잡고 영웅호걸이 되고 사회를 이끌어가는 리더가 어떻게 해서 그런 탁월한 능력이 생겼느냐를 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리더를 이제 CEO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 CEO들이 요새 즐겨보는 얘기 중에 하나가 바로 요겁니다. 공자님의 말씀입니다. 요새 논어를 CEO들이 즐겁게 본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공부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공부를 즐겨하며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일을 즐겨할까? 근데 공부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공부를 즐겨하면 천재가 됩니다. 그거 확실합니다. 또 일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 일을 즐겨하면요. 자, 보세요. 일을 하기 싫다. 싫다면 일의 능률이 오를까요? 안 오를까요? 절대 안 오릅니다. 근데 이것을 즐겨하는 마음으로 바꾼다는 것은요, 굉장히 어려워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근데 즐거워한다라고 한번 바꿨다라고 칩시다. 이 즐거워한다라는 것은 말하자면 정을 얻었다, 안정을 얻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이 정에서 뭐가 나옵니까? 자, 싫은 것을 즐거워하게끔 하는 요것, 요 힘을 계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계를 잘 지킨다라는 것은 달리 말해서 오늘 여기 논의가 되겠습니다만 탐진치를 범하지 않는 것을 계를 정한다 이렇게 합니다. 탐진치를 범하지 않고 탐진치를 하지 않고 공부를 한다. 탐진치를 하지 않고 일을 한다라면은 반드시 일이 즐겁게 변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안정을 얻게 됩니다. 마음의 안정을 얻게 되면서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하면 지혜가 나옵니다. 자, 우리 많이 들었습니다. 계, 정, 태를 사막이라고 그래요. 사막이라고 해서 이거 밝아지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계를 지켜야 되고 계를 지킴으로써 마음의 안정을 얻고 마음의 안정을 얻어서 깨달음을 얻는다. 이거 불자들은 다 합니다. 근데 이것을 현실 생활에 응용하는 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은 이것을 현실 생활에 응용하고자 하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응용하셔서 그걸 한마디로 표시한 말씀이 논어에 나온 공자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냥 억지로 하는 사람보다 훨씬 능률이 뛰어나고 머리가 나옵니다. 일을 즐겨하는 사람은 더더욱 뛰어난 머리가 나옵니다. 일을 싫어하면서 천재가 되는 수가 없어요. 아무리 머리가 좋고 천재가 된다 하더라도 똑같은 어떤 과목을 갖고 좋아하는 사람은 당할 수가 없습니다. 머리 갖고 안 됩니다. 머리 갖고 되는 줄 알았어요. 머리 갖고 안 됩니다. 좋아하는 사람을 당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천재라도 안 됩니다. 자, 만약에 싫은 일을 즐거워할 수만 있다면 이 사람은 세상을 주름 잡을 수 있는 영웅호걸이 되고 국가를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되고 사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사람도 될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밝아져서 부처까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방법을 알아야 됩니까? 안 알아야 됩니까? 알아야 되죠. 오늘 그것을 잘 알아서 활용을 하시기를 바라면서 저도 부분적으로 그것을 활용해서 행복도 맛봤고 지혜도 체험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논의 두 가지를 가지고 한번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부처님의 우리 응답을 얻고 싶습니다. 특히 이 젊은이들이 아직 미혼하신 분들은 배우자 잘 택하셔야 돼요. 배우자 잘못 택하면 아주 인생 망칩니다. 근데 배우자를 어떻게 용케 잘 택했다라고 생각하면은 자기 공부 안 해도 돼요. 노력 안 해도 돼요. 배우자 덕분에 승승장구할 수 있고 세상 출세할 수 있고 다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갈량이 훌륭한 게 아니라 제갈량이 부인을 잘 얻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부인이 대단한 분이래네요. 그래서 부인이 시키시는 대로 다 한 게 제갈량이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배우자 택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배우자를 우선 좋은 비슷한 사람이라도 만나야 되고 비슷한 사람을 만났을 때 결단을 또 해야 될 이런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운 좋게 좋은 배우자 후보자를 두 사람 만났다고 칩시다. 두 사람 중에서 누구를 결단해야 될까? 이렇게 되기도 쉽지 않은데 그런 경우를 딱 택했을 때 절대로 혼자 해서는 안 됩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는 점쟁이가 낫습니다. 근데 점쟁이 갖고도 안 됩니다. 그때 요 금강경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우선 또 이제 결혼뿐만이 아니에요. 사업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벌립니다. 이 사업을 하는 게 좋을까 안 좋을까? 굉장히 갈팡질팡할 수가 있어요. 우리 어떻게 합니까? 적당히 생각하다 지치면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마음대로 결정합니다. 마음대로 결정한 거 치고 잘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절대로 마음대로 결정하지 마세요. 끝까지 최선을 다하다 보면은 끝까지 최선을 다하다 보면 어느 틈에 마음이 탁 쉽니다. 환심이 날 수가 있어요. 환심이 날 때 지혜로 연결되지만 지혜로 연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환심이 나는 순간에 나온 결단을 통해서 하시면은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또 결단을 잘 못할 때는 누구 얘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적어도 세상을 실패로 산 사람의 얘기는 절대 듣지 마세요. 또 누구 중매한다 하더라도요, 박복한 사람이 중매한 것은 절대로 만나시지 마세요. 복진 사람의 조언을 들어야 되고요. 복진 사람의 조언을 들어야 되고 복진 사람이 소개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발근이의 말씀입니다. 저는 그리고 또 제가 아주 힘들 때 만난 사람은요, 되게 다 저를 괴롭게 하는 수가 많아요. 그럼 사람은 어느 때 만난 사람이 괜찮으냐면 자기가 건강할 때 만난 사람이 좋습니다. 되게 자기가 힘들 때는 외롭습니다. 외로우니까 아무나 붙듭니다. 아무나 붙들어서 만나서 사업을 한다거나 결혼을 한다면 그 사업이나 결혼은 거의 실패로 끝나는 수가 많습니다. 근데 이런 원칙을 아는 사람이 세상에 적습니다. 되는 대로 만나고 홧김에 만나고 등등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불행을 자초하게 됩니다. 만일 결혼 생활이 힘드시다면 어떻게 만나나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제 드리는 말씀의 원칙이 하나도 틀리지 않으실 걸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좋은 결단 위한 제가 조언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부처님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가 있을까? 중대한 결단을 해야 될 때 또 절체절명의 위기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한국 대통령이 중국에 갔다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모릅니다만 신문에서 칭찬하는 것도 있지만 욕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근데 대통령도 힘들 거예요. 자기의 결단은 대한민국 5천만의 모든 행복과 불행을 결정적으로 쥐고 있으니까 그때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면 안 됩니다. 부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이는 부처님하고는 상관없죠. 천주교 신자니까 희망이 적습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그런 결단을 할 때는 반드시 부처님의 응답을 받을 준비를 하시고 또 받아서 활용하시는 것은 매우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기 유인구를 한번 보시면요.
부처님의 응답을 받으려 하기 전에 이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 아무나 응답 주시지 않습니다. 절대 응답 안 줘요. 응답 마음대로 주시면 펀펀히 놀다가 아쉬울 때 가서 싹 엿져서 하는 겁니다. 이제 부처님의 응답을 받기 싫으면 점쟁이한테 가는 수가 있어요. 근데 점쟁이한테 갈래도요, 준비가 필요해요. 절대로 준비 없이 돈만 준다고 유명한 점쟁이 많아지지 않습니다. 자, 그것이 뭔지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난제가 있을 때 사람에게 의논하고 상담해서 해법을 구하려는 마음을 이제 내지 마십시오. 이랬는데 이게 뭐냐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툭 하면 누구한테 물어서 결정하려고 하는 수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내일 시험을 칩니다. 모르는 문제가 잔뜩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공부 잘하는 애, 우리 학생 때 종종 그랬습니다. 공부 잘하는 애 집에 찾아가든가 공부 잘하는 애를 자기 집으로 부른다거나 또 공부 잘하는 애 노트를 빌려서 공부를 하거나 이제 이렇게들 합니다. 근데 남의 도움을 받아서 하려고 합니다. 이제 특히 어려울 때는 점쟁이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도 다 남의 도움을 받는 거죠. 근데 그렇게 남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부처님께서 응답을 잘 안 해주세요. 가능한 대로요. 자기 속에서 해답을 찾으려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을 치더라도 친구의 노트를 빌리거나 친구를 불러서 같이 공부하거나 이러시지 말고 가능한 대로 자기 노트를 준비해서 자기가 공부하고 자기 혼자서 알려고 자꾸 노력을 하십시오. 자꾸 노력을 하다 안 될 때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안 될 때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일까? 자기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노트도 빌리지 말아야 됩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 지형하다가 지형 안 될 때 빌려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빌리고 쉽게 물어봅니다. 거저 먹으려고. 근데 그런 습관을 가지는 한은 부처님께 응답도 잘 주시지 않는다. 이런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려고 자꾸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속에 해답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속에 뭐가 있느냐? 나는 점쟁이한테 가야 되겠다. 이러기 쉽습니다. 근데 그러시지 마시고 자기 속에 해답이 다 있다. 그렇게 믿으시고 자기 혼자서 자꾸 생각하면서 지 속에서 해답을 하려는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은 점쟁이한테 가는 게 아니야. 안 되면은 받치세요. 자꾸 받치세요. 요게 꼭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물어보는데 익숙한 사람, 노트 빌리는데 익숙한 사람, 절대로 위기 때 부처님께 여쭐 때 대답 잘 안 해주세요. 왜냐하면 그만큼 정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저는 미국 교육이 괜찮은 그런 것을 하나 압니다. 제 바로 옆방에 있었던 사람은 아들을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었어요. 유학을 보냈는데 바로 아들이 전공이 아버지의 전공과 똑같습니다. 대학에서. 아들이 이제 미국의 대학을 다닙니다. 방학 때 왔어요. 근데 아버지의 전공이 아들 대학의 전공이니까 보고서 쓰느라고 쩔쩔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일러주려고 그럽니다. 야, 이건 내가 일러줄게. 그러면 왜 한국식 이제 말하자면 집에서 이제 교육을 하는 겁니다. 노스웨스턴 대학이라고 괜찮은 대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아들이 딱 거절을 해요. 아버지가 일러주는 것을 미국식 사고방식은 컨닝이라고 한다고 그럽니다. 절대로 아버지의 도움 주지 마십시오. 이런 미국식 교육은 상당히 괜찮은 교육입니다. 이것은 지 속에 있는 창의성을 개발하는 교육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아직 한국은 안 그래요. 부모가 다 해줍니다. 베껴줍니다. 과외 공부 시킵니다. 이래 갖고선 애들이 창의성이 안 생겨요. 저는 그런 점에서 미국의 교육이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인지 유럽식이 되게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자기가 혼자 하려고 하는 사람은 부처님께서도 응답을 주신다. 이렇게 우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세요. 부처님의 응답, 이제 여기 부처님의 응답이나 가피력에 의지하지 마십시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처님은 어떤 점쟁이란 뜻, 영판 점쟁이란 뜻입니다. 영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도사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위급할 때 도사한테 가서 물어보고 싶어 해요. 점을 치고 싶어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점 잘 쳐요.
우유폰때 뭐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나요? 정치죠. 그리고 또 부처님이 기도를 해서 관세음보살 열심히 해서 가피력으로 이 난관을 극복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렇게 뭐에 의지하는 사람은 부처님이 잘 해답을 안 주세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부처님께서 응답을 잘 주시니까 가능한 대로 스스로 해결을 하고 정 안 되면 막판에 가서 뭐 점을 치더라도 됐든 처음부터 점 치거나 남의 힘을 빌리시거나 이러지 말라.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 난제는요. 반드시 해답이 있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자기한테 떨어지지 않습니다. 일단 자기한테 떨어지는 것은 자기가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천하의 절체절명의 위기도 자기한테 떨어지는 것은 자기가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믿으셔야 돼요. 이렇게 믿을 때 또 대답도 잘 나옵니다. 대답은 없다. 이럴 때는 뭐 죽는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갖는 한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반드시 대답이 있다라고 믿고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어떤 위기에서도 우리는 벗어나서 경우에 따라서는 극적으로 반전을 시킬 수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자, 이것이 부처님의 응답을 받으려는 응답을 잘 받는 사람들의 자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했는데도 이제 우리가 해답이 잘 안 나올 때는 그때는 난제를 정성껏 부처님께 자꾸 바치십시오. 근데 자꾸 바치면요, 이 사람은 상당히 독립적인 사람입니다. 남한테 잘 물어보지도 않는 사람이고, 우린 툭 하면 물어서 해결하려는. 저는 그래서 길을 잘 물어보지 않으려고 이렇게 합니다. 이제 하도 급할 때는 길을 물어보는데, 한 번은 그 집이 좀 내가 찾아가야 될 일이 있었는데 좀 도와주고 싶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집을 잘 안 일러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데 어린 노량진으로 해서 어디 대충 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믿는 게 있었습니다. 내 속에 지혜가 있다. 그래서 그 근처에 가서 자꾸 바쳤어요. 자꾸 바쳤더니 결국 찾아갔습니다. 지 속에 해답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툭 하면 어떻습니까? 길 물으면 물어봅니다. 자꾸 물어봅니다. 근데 가능한 대로 묻지 않으시는 연습을 하시고 지 속의 지혜를 찾아내는 식의 연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사람을 봤습니다. 실제로 가능한 일입니다만은 이제 A하고 B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약속을 합니다. 근데 시간, 장소 하나도 정하지 않고 내일 만나자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만나는 장소가 어딘가 서로 정해지지 않았죠. 그리고 자꾸 바칩니다. 바쳐서 만나는 사람을 봐서 만나요. 실제로 만나요. 근데 이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시간만 정합니다. 시간. 내일 오후 2시다. 장소는 모른다. 또는 장소만 정합니다. 그리고 시간은 안 정합니다. 그리고 만나자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 시간은 정하고 장소는 모를 때 장소가 어딘가? 장소는 누가 합니까? 그 사람한테 물어서 알거나 이건 틀린 겁니다. 지속의 해답이 있어요. 뭔가 장소를 자꾸 바칩니다. 만나는 사람을 봤어요. 이게 한 번이 아니다. 자주 만납니다. 그 사람은 당연히 영감이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자꾸 물어보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영감이 쇠퇴요. 창의성이 줍니다. 우리는 본래 다 알게끔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이것을 물어봄으로써 분별을 내므로써 까먹는다. 우리는 물어보지 말고 분별 내지 말고 바침으로써 우리 본래 가지고 있던 지혜와 창의성을 발휘하자.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배울 방법을 대해서 안 되면 마지막으로 부처님께 바쳐야 돼요. 자꾸 바치면은요, 대개는 답이 나온답니다. 바로 A, B가 시간만 가지고 장소를 아는 연습을 자꾸 하면서 이런 연습이 매우 필요해요. 그럼 말이 필요합니까? 말이 필요 없습니까? 이심전심으로 다 되는 겁니다. 세상이 굉장히 편리하고 이상세계가 됩니다. 인공지능은 훨씬 뛰어넘습니다. 요새 4차 산업혁명 어쩌고 저쩌고 자꾸 하는데
요새 그러더라고요. 인공지능이 또 하나의 태양계를 발견했대요. 이거 사람이 발견했으면 노벨상감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발견해서 노벨상 받을 것을 인공지능이 해내요. 그럼 이제 인간은 무용론이 나옵니다. 무용론. 여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때 유일하게 우리가 인공지능을 이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부처님께 바쳐서 얻는 응답. 인공지능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화두에 훌륭한 대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일단 물어보는 습관을 안 하고 자꾸 받쳐서 이루어지는 습관을 하되 이게 진짜 정답인지 아닌지 모르는 수가 있어요. 근데 진짜 정답은요, 마음이 바쁠 때 나오는 건 다 가짜 답입니다. 실망, 낙심해 있을 때 나오는 답은 또 다 가짜입니다. 되게 정답이 나올 때는요, 편안하고 든든한 것이 동반되어야 돼요. 편안하고 든든한 것이 뭐예요? 정이에요. 제대로 된 정에서 나온 대답이 참해입니다. 근데 요게 탐진치가 조금이라도 붙으면은 어설픈 정이 돼요. 어설픈 정이 되고 가짜 해가 됩니다. 색성향 미처법에 주의해서 마음을 내지 말라는 것은 색성향 미처법에 조금이라도 주우면 어설픈 정이 된다. 어설픈 환희심이 된다. 어설픈 든든함이 된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나온 지혜는 완벽한 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네 번째를 보시면은 편안하고 든든한 상태에서 떠오르는 생각은 대체로 정확한 응답이 되지만 바쁜 마음일 때 또는 자신이 없을 때 얻어진 해답은 정확한 해답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제 그 경계라는 이야기를 종종 봅니다. 경계, 이제 꿈. 근데 보통 때 아는 것보다 꿈으로 아는 것이 더 정확한 정답을 얻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순신 장군의 꿈도 알고요. 일로 전쟁 때 일본 도고제독의 꿈도 압니다. 그 꿈에서 정답을 알아서 전쟁에 이긴 그런 아주 실감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꿈을 통해서 노벨상 받았던 뭐 그런 사람도 있죠. 그 제가 언젠가 법문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꿈에 왜 지혜가 나느냐면 분별이 쉬기 때문에 그래요. 보통 때는 분별 투성입니다. 근데 꿈에는 탐진치가 쉬고 가라앉으니까 잠잘 때가 편안해요. 편안할 때 지혜가 나요. 이게 꿈속에서 지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계라는 것은 이제 낮에 본 꿈을 경계라고 봅니다. 이제 자꾸 받치면 뭐 생시에도 비몽사몽 간에 뭐가 보이는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보이는 게 정답으로 아는 사람이 있어요. 정답으로 알아갖고 아주 망신을 되게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저희 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무당이 곧잘 맞추기도 하고 이러니까 그 뭐 경계를 보는 겁니다. 무당들이. 그 무당의 말을 곧잘 듣습니다. 웬만한 점쟁이보다 낫다. 무당 말 듣고 아주 패가 망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다 자살한 사람까지 봤어요. 수많은 재산을 다 날립니다. 자기도 망치고 다른 사람도 망치게 합니다. 이게 사이비 교주가 되게 이렇습니다. 올바른 정이 아니거든요. 올바른 정이 아니고 올바른 지혜가 아니고 요것들이 어설프게 압니다. 어설픈 정을 갖고 어설픈 해를 알아서 아는 소리 하다 보면은 사이비 교주가 됩니다. 사이비 교주 때문에 아주 패가 망치는 저는 실감나는 사람을 봤습니다. 수십억을 날립니다. 이게 정법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공부하는 사람들도 뭐 경계 보고 그게 정답이라고 그러고 부처님 응답이라고 그래갖고서는 자기도 모르게 혹세무민하는 거예요.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참 정답인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일단 알아줘도요. 그래서 알아줘도 바치라는 겁니다. 그게 정답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은 선지식게 내놔야 됩니다. 이게 발근이한테 물어서 제대로 깨쳐진 것인가? 저는 제대로 깨쳐진가 하는 것을 대충 아는 기준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쁠 때 알아진 것은 다 틀린 겁니다. 또 알려고 해서 알아진 것은 또 대개 다 틀린 겁니다. 편안할 때 알아진 것은 맞는 수가 많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알아진 것은 맞는 수가 많습니다. 뭐 그것도 다는 아닙니다.
그럴 때도 또 받쳐야 되고 선지식의 검토를 받는 게 또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자.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오늘은 저 4층에 제가 조금 전에 올라가 봤더니 할 거 다 알고 아주 4층이 괜찮게 됐더라고요. 잘하면 열흘 이내에 다 완성이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좀 빨리 완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요 기간은 질문이 없어요. 질문하실 거 있으면 오늘 요 시간 끝나고 저한테 질문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제 논의 두 번째인데요. 공부하기 싫은 사람, 이제 부모님들이 자식을 좀 좋은 대학에 보내고, 이제 공부도 잘해서 수능 성적도 높고, 좋은 대학 보내서 출세도 하고, 출세해서 집안도 좀 위상도 높이고, 이러기를 다 부모님들이 바라죠. 근데 공부하기 싫어하거든요. 학교 다닐 때 되게 싫어해요. 어떻게 하면 좋게 하느냐, 이게 사실 굉장히 과제입니다. 근데 교육에서요, 싫어하는 것을 좋게 하는 교육은 전 본 적이 없습니다. 싫어하는 것을 좋게 하는 교육으로 한다면 그 교육은 천재를 만드는 교육이고 영재를 만드는 교육이고 영호고를 만드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금강경 연수원이 바로 싫어하는 공부를 좋아하는 공부를 바꿀 수 있고 일을 싫어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을 바꿀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금강경 연수원을 통해서 영재도 나오고 인재도 나오고 영호고도 나온다. 이런 말씀을 감히 드리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싫은 공부가 좋은 공부로 바뀔까? 또 이러기가 참 싫습니다. 공부도 누구든지 공부하기 싫어합니다. 또 이런 것도 싫어해요. 노는 게 좋죠. 얼마나 좋습니까? 해외여행 가? 저는 대학원 오랫동안 학생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선생 생활도 오래 했습니다만 학생 생활이 굉장히 길었던 편이에요. 공부가 나중에 지겨웠습니다. 여행 가는 사람 보면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를 때가 있었습니다. 참 좋죠. 근데 그 지겨운 공부를 즐겁게 하는 거로 바꿀 생각을 해야지 여행 갈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행 간다고 즐거운 게 절대로 지겨운 게 좋아지지 않아요. 근데 이 금강경 공부 잘 들여다보니까 여기에 바로 지겨운 것을 즐겁게 하는 원리가 있더라고요. 자, 우리는 쉽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자기 생각에요. 공부를 싫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본래 타고났습니다. 전생부터 가져왔어요. 전생부터 공부라고 그러면 싫어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잠재의식 속에 공부를 싫어하는 이런 잠재의식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또 일을 싫어하는 잠재의식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럼 왜냐하면 어떤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공부를 했고 돈 벌기 위해서 일을 해요. 또 돈 안 생기면 일 안 하고 1등 상을 받지 않으면 공부 안 하고 이랬던 과거의 습관이 공부를 싫어하게 만들고 일을 싫어하게 만들고 이런 말씀 드리고 있어요. 그럼 이것을 바꾸려면은 요새 교육 방법 갖고는 절대 안 됩니다. 안 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요새 교육이라는 것은 다 나 잘되기 위한 교육입니다. 금강경 공부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금강경 공부는 나 잘되기 위한 공부가 아니에요. 부처님 씹어오는 공부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무보수한 일을 하게끔 하는 게 금강경 공부입니다. 대가 없이 이러는 연습을 하는 그런 마음이래야 싫은 공부도 좋게 펴놓을 수가 있어요. 또 지겨운 일을 즐겁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천재가 되고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자, 우선요. 자기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공부 싫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싫어하는지 좋아하는지도 자기도 잘 모릅니다. 근데 자꾸 이제 금강에 있다 보면 내가 참 공부 참 싫어했지. 금강경 읽는 것도 참 싫어했지. 이렇게 돼요. 금강경 읽는 거 좋아하세요? 아마 여기 자시가 행정진 요새 신나게 하시는 분들은 자시가 될 때를 기다리실 것 같습니다. 저는 한때 공부를 굉장히 즐겨했던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 즐겨했느냐면요. 어느 정도 제가 즐겨했는 줄 아세요? 방학이 되는 게 싫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학교 가는 게 좋아하고 공부가 재밌었어요. 자꾸 아이디어가 나오니까
교과서에 나온 것도 틀린 게 발견이 돼요. 선생님한테 질문을 했더니 깜짝 놀래요. 저는 그때 우수한 성적으로 아주 상도 받고 이랬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머리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좋아서 그랬었어요. 근데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그것은 바로 제가 소사에서 갔다 온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싫은 마음이 있어요. 공부 싫고 이러고 싫은 마음 자꾸 바치세요. 자꾸 바치면요, 이러는 게 즐거워집니다. 이 일이 즐거우면요, 반드시 성공하게 돼 있어요. 식당을 어떻게 하면 성공하느냐? 식당 하는 거 골병 든다. 이런 생각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생각을 자꾸 받쳐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식당으로 출근하는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성지다. 여기에 출근을 해서 식당에서 봉사하는 순간 나는 무한한 부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다. 내 머릿속에는 항상 식당이 잘 되는 아이디어로 꽉 차 있다. 어떻게 보면 손님을 반갑게 맞을 준비로 꽉 차 있다. 식당에 들어가는 순간 나는 가슴이 설렌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출근한다면 반드시 그 식당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즐겁게 바꾸느냐예요. 근데 무슨 싫은 마음이 있어요. 싫은 마음은 자꾸 바치는데 싫은 마음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바칠지도 모릅니다. 직장에 가서 직장 출근하는 걸 즐겁게 한번 해보세요. 저는 직장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만 선생 노릇 한 30년 했습니다만 상당히 좋은 직장임에도 불구하고 출근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했던 것 같지가 않습니다. 월요일이 뭐니 월요일날 수업 없는 날도 있습니다만 이 사람 싫던데요. 저는 직장 묵기가 아닌가 봐요. 근데 반대로요. 이제 직장 전 퇴임한 지도 거의 10년이 됐는데 법당에 오면 즐거워요. 법당 일은 아마 잘 될 것 같습니다. 즐거워해야 돼요. 자기가 하는 걸 즐거워해야 돼요. 여기 일요일날 오신 걸 즐거워하셔야 돼요. 즐거우시면요 반드시 어떻게 돼요? 정을 얻고요. 지혜를 얻고요. 성장을 하고. 근데 이 얘기가 좋은 분 자꾸 싫은 마음을 바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바쁘게 하는 것이 일을 싫어하게 합니다. 자 보세요. 공부가 지겨워요. 왜 공부 지겨운 사람의 특성이 있습니다. 빨리빨리 하려고 그래요. 자 우리 학교 때 그랬습니다. 3일치라는 영어 참고서가 있어요. 나 3일치 10번 뛰었어. 난 20번 봤어. 구문론. 그때 구문이론 구문론 몇 번 뛰었어. 몇 번 뛰면 뭐래요? 실력이 있어야죠. 근데 우리 빨리 하려고 합니다. 빨리 하려고 하는 것은 일을 재미없게 합니다. 재미없게 하고 다시는 하고 나서 시험 치고 나서 A학점 딱 받으면은 다 했다. 그리고서는 다시는 뒤도 돌아보기 싫어해요. A학점 맞으면 모릅니까? 밖에 나가서 현장에 나가서 실력이 형편없어요. 저는 현장에 있는 사람 이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현장에 있다 학교 교수 온 사람이 있어요. 특정 대학을 지칭해서 죄송합니다만 한국에서 최고라는 대학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애들을 현장에 와서 문제를 풀어보고 그랬더니 깡통이라는 거예요. 이게 한국 교육의 현주소입니다. 왜 깡통이 되는 줄 아세요? 지겨워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싫어서 했기 때문에 정이 안 된 거예요. 정이 안 돼서 지혜가 안 난 거, 실력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한국 교육의 이게 문제 현주소입니다. 절대로 급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급하게 해서 빨리 해서 A학점 맞아서 성과급 받아서 등등 탐욕입니다. 탐욕으로 출발하면은 일이 싫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서 하겠다. 자, 이제 하다가 잘 안 되면은 근데 대개 탐욕으로 출발하는 것은 어떤 이기적인 목적을 하기 때문에 제가 한때 침을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왜 침을 배웠느냐 하면은 지질이 참 어려웠어요. 근데 어머니가 늘 관절염 때문에 병원에 다녔는데 병원에 가서 의사가 해준 약 갖고는 만성 관절염이 날 리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말년에는 이것을 수술을 하시고 10년 동안 완전히 일어서지 못하는 불행을 겪으셨는데 그때 제가 침이라도 배워서 우리 어머니를 낫게 해드렸으면 하고
침을 잠시 비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돌팔이 의사 노릇을 하려고 한 셈이죠. 근데 그 돌팔이 의사가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그냥 무보수로 해줬는데 뭐 사다 줘요. 뭐 고맙다, 병이 낫다. 근데 이상하게 조금 지나니까 안 사다 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기분이 안 좋던데요. 그리고요, 열심히 침을 연구해요. 뭐 때문에 연구로 나오고 봤더니 사다 줘서 고치면 뭐 사다 줄 것 같아요. 이 잘 보세요. 침 자체를 좋아한 겁니까? 뭐 대가를 바래서 대가 받는 맛에 좋아하는 겁니다. 이기적인 목적으로 하는 것은 일을 싫어하게끔 만듭니다. 대가가 안 생기는데. 그런데 좀 어렵더라도요, 무보수하게 출발해 보시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 가서 무료급식은 무보수로 하시라는 연습을 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무보수가 싫죠. 대가 없는 일을 내가 왜 해 이럽니다. 근데 대가 있는 것을 하는 이런 연습을 해서는 일을 천년만년 가도 즐거워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부처님이 시봉하는 일이다. 난 봉급 안 받아도 좋다. 무보수로 하자. 무보수로 하면서 무보수에서 맛을 붙여보세요. 맛 붙이기가 쉽지 않습니다만은 무보수를 통해서 맛을 붙인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사람은 지겨운 일을 즐겁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즉 탐진치를 내지 않으면은 탐진치를 내지 않고 이런 연습을 하면은 무보수로 하는 일을 연습을 하면은 좀 시간이 걸리지만은 지겨운 일이 즐겁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 재미없는 것을 재미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재미있게 할 수 있을 때 돈 안 받아도 좋습니다. 일 자체에서 즐거움이 나옵니다. 그 즐거움은 어떤 대가를 받음으로써 나오는 즐거움과 틀립니다. 내 마음속에서 이기심을 소멸함으로써 나오는 본래 즐거움입니다. 이 맛을 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뭐 선물을 받을 때, 칭찬해 줄 때만 즐거워. 반대로 선물을 주던 사람이 안 주면 노여웁니다. 또 누가 나를 욕하면 싫어합니다. 이런데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이런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공부를 싫어할 수밖에 없고 일을 지겨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새 아무리 물질 만능의 시대고 뭐 하지만은 무보수한 일이 아주 병신 먹고 바보 같아도요, 무보수한 일 해주세요. 법당에서 뭐 시키면은요, 뭐 돈도 안 받는데 내가 왜 해? 이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을 시켜 먹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지겨운 일을 즐겁게 만들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뜻이 있습니다. 뭐 물론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도 감히 말씀하는데 일이 많거든요. 근데 저희도 소사에서 만약에 4년을 있었습니다만은 참 물론 무보수입니다. 돈이라는 건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만은 그 교육이 참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거기서 야, 너 수고했다. 가서 빵 사 먹어라. 얼마 주고. 또 애썼다 그래서 뭐 얼마 줬다면요. 전 거기 있었던 보람은 하나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무주상 보신 무보수가 참 좋은 겁니다. 겉으로 손해나는 거 없죠. 근데 사람은 본질적으로 바꿔요. 자, 요걸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을 지겨워하는 용심. 이제 요 페이지의 제일 마지막입니다. 공부를 싫어하는 용심은 바로 마음이 탐진치에 물들어 있었다는 뜻이 됩니다. 절대로 일을 빨리 하지 마세요. 우리는 일을 빨리 하고 빨리 하는 사람 칭찬받고 우리 시험 답안 쓸 때도 저는 빨리 쓰고 싹 나가서 폼 잡습니다. 나 실력 빨리 나가서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으면 뭐래요? 실력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빨리 하지 마세요. 밥도 너무나 빨리 먹어요. 살찌더라고요. 건강 나빠집니다. 밥을 음미하지도 못해요. 물도 음미하지 못해요. 물도 빨리 마셔요. 근데 백 선생님 물을 어떻게 마시느냐 누가 얘기를 해요. 물을 딱 넣으면 빡딱 넘기시지 않는데요.
물을 딱 하면 입속에서 음미를 하신대요. 아마 같이 공양을 한 적은 없습니다만 밥을 춘춘히 드실 것임에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밥을 너무 빨리 먹으면서 밥에 대해서 생각할 틈이 없습니다. 급하게 먹는 거. 이 급하게 하는 것은 일을 재미없게 만듭니다. 자, 마음이 탐진치에 물들었다는 것은 마음이 색성향 미적법이 물들어 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법에 응무소주하여 행어보시니 소위 부주색 보시며 부주성향 미적부 보시니라 하신 것은 공부를 싫어하고 일을 지겨워하는 마음을 부처님께 바쳐 천재가 되고 영웅이 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밝아지라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목표로 하는 일을 재미있게 하게 되므로 환희심이 나고 지혜가 임함으로 목표로 하는 일이 자연스럽게 성취되는 길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귀찮은 일을 즐겁게 하기 위하여서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나 이러기 싫은 생각을 부처님께 바친 것 이외에 여기 몇 가지 일을 즐겁게 한 원칙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보수한 일을 하십시오라고 했고요. 두 번째, 왜 아니 되나 짜증을 내는 마음을 부지런히 부처님께 바치십시오. 우리 불평을 하는 습관은 가능한 대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불평하는 습관은요, 일을 즐겁게 하게 됩니다. 일을 지겨워하는 습관을 가지게 합니다. 공부를 싫어하는 습관을 가지게 해요. 근데 대신에 불평하지 말고 감사합니다. 이 옛날 공자 훌륭한 스님 말씀 하나도 틀리지 않아요. 요새 뭐 21세기 첨단 세계에 옛날 뭐 사서삼별이 무슨 필요하냐 아닙니다. 요새도 꼭 필요해요. 그래서 불평하는 습관은 불평해서 우리가 노조를 결성해요. 이익을 위한 집단입니다. 좀 손해보자. 불평하지 말자. 감사하자. 이왕이면 봉급에 몇 배를 벌어주는 마음을 내자. 우리 하심정에서는 봉급에 10배 벌어주는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을 닦자는 뜻이 돼요. 3배 갖고는 안 돼요. 3배는 기본이에요. 10배 벌어줍니다. 그 다음에요. 이것은 상당히 잘못 알고 있어요. 이만하면 되었다라고 만족을 합니다. 만족을 덕으로 합니다. 이만하면 되었다. 만족하죠. 불평하는 것보다 낫죠. 수분지족. 이런 말 많이 들었죠? 이거 한자를 잊어버렸는데 자기 분수를 받아서 지족. 만족을 알아라. 지족암이라는 암자까지도 있어요. 누가 계셨는 줄 아세요? 일타스님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계셨던 지족암. 만족함을 알아라. 만족을 덕으로 합니다. 근데 백 선생님은 이만하면 되었다라고 만족을 치심이라고 해서 경계하셨어요. 근데 그게 왜 치심이냐? 덕성이다. 이제 좀 그렇게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거 안 돼요. 왜냐하면 부처님 입장에서 보면 이만하면 되었다면 안 돼요. 부처님 모든 것을 다 구족하셨어요. 무한히 발전할 수 있어요. 나는 대통령 될 그런 자격이 있는데 면서기로 만족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한심한 거예요. 향상심이 없고 향상 발전의 노력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어리석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무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만하면 되었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그릇이 면석이밖에 안 되니까 죄송합니다. 면석이 무시하는 것 같아서 면석이밖에 안 돼서 면석이를 하는데 무슨 잘못이냐 이럴 수 있지만 부처님이 보기에는 부처가 될 수 있는 사람인데 왜 그런데 만족하느냐. 이만하면 되었다라고 절대 하지 마라.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치심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만족을 안주하게 됩니다. 안주하게 되면 향상 발전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한한 가능성을 믿고 무한한 잠재력이 있음을 믿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난 돈 이만큼 벌었으니까 이제 놀고 먹자. 안 됩니다. 돈 이만큼 버는 게 나의 전 실력이 아닙니다. 나는 모든 재산을 다, 우주의 모든 재산을 다 가질 수 있는 위대한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고 죽는 날까지 이만하면 되었다라고 하지 말고 꾸준히 노력해야 됩니다. 근데 이만하면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일을 싫어하게 돼요. 이제 됐다. 난 대학만 졸업하면 더 이상 안 배워도 됐다.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대학원 했더니 대학원만 했으면 더 안 배워도 됐다 이랬어요. 그 중에는 대학원보다 더 높은 데가 요새 석사가 굉장히 많아요. 흔해요 아주. 박사는 해야 되겠다. 박사는 경심이에요. 박사보다 더 높은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밝은 때까지는요, 이만하면 되었다 소리하면 안 돼요. 이만하면 되었다는 것은 일을 지겨우는 사람이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무지한 거. 그래서 이런 탐진치가 굉장히 해롭습니다. 탐진치를 벗어날 때 우리는 일을 즐거워하면서 무한대로 향상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유능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17번의 논의는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질문하실 것이 있으면 오늘 별도로 면담이 나갈 것이 없기 때문에 면담에 하실 이야기도 좋고요. 기타 질문하실 것이 있으시면 이것에 관련된 내용 또는 그것이 아닌 이야기도 좋습니다. 네, 그럼 이제 두 분이 하셨는데 먼저 예. 마이크. 네, 네. 네. 좋아하는 애가 상대가 있는데 궁합 사주 이런 거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어떤 게 있나? 예, 그러니까 요새는 뭐 궁합이고 사주고 안 보는 경향들이 있지만 예전에는 반드시 봤습니다. 근데 그 예전의 사람들의 말을 뭘 믿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하실지 모르지만 그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를 보니까 이순신 장군은 다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요새 사람들. 근데 그이는 주역을 생활화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꿈자리가 이상합니다. 그래서 점괘를 띄워보니까 이상해요. 결국 아들이 죽었어요. 이게 주역을 생활화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주 궁합 보는 것은 우리가 보면 미신 같아도요. 예전에 보면 명리학인이 이래갖고서는 일종의 동양 과학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도 그것을 잘 보는 사람이 있다면 의논해 보시는 것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돌팔이를 만나는 수가 있어요. 이거는 까다다고 이런 거. 근데 그것도 미리 원을 세우시는 게 좋습니다. 좋은 일종의 선지식입니다. 좋은 선지식 만나 좋은 지도를 받아 아름다운 결혼을 해서 부천전에 복 많이 지기를 바라고 그리고 자꾸 원 세우면은 좋은 선지식 같은 점쟁이를 만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의 얘기를 듣는 것은 혼자 결정한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병철 씨 같은 이도 그런 이들을 측근에 두고 활용을 해서 기업을 키웠다는 얘기도 사실입니다. 꼬엽게 질문해. 법사님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나름 심사숙고하고 또 즐거운 마음으로 어떤 일을 시작을 했을지라도 중간에 어떤 부분에서 실수했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면요. 일도 잘 안 되어지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리고 저와 또 상대방에게도 마음을 상하게 한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괜히 시작했다는 생각이 들면서 몹시 괴로웠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바치는 공부법을 배우고 있고 계속 바치게 되면 나중에 마음이 안정이 되고 잠시 포기했을지라도 그 일을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고 마음이 기뻐져요. 그러면 저는 마음이 안정됐지만 혹시 그 상대방도 같이 마음이 그 상한 기분도 같이 나아질 수 있는 걸까요? 여쭙고 싶습니다. 상대하고 같이 일을 엮어서 하는 겁니까? 예, 그럴 수도 있고요. 저 혼자 했을지라도 어떤 상대방에게 영향이 가는 어떤 속상한 말이라던가 행동 같은 것도 있습니다. 네, 네. 우리는 언제부터인지 내 기분은 상대한테서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적인 기분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그런 생각을 하게끔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은요, 주위 사람들의 어떤 그 생각, 뭐 감정, 이것에 바로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일을 같이 하는 사람한테 영향은 바로바로 받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는 홀몸이 아닙니다. 홀몸일 수가 없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주의 인연에 의해서 탄생된 하나의 허상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옳습니다. 이런 얘기를 아실 겁니다. 부인이 출산을 할 때 부인이 통증을 굉장히 심하게 느낍니다. 그럼 바로 그 심하게 느낀 통증을 남편이 전이가 되어서 똑같이 통증을 느꼈다라는 그런 체험의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예가 됩니다만은 사소한 감정도요, 발근이가 알고 보면은 다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이 기분을 업보라고 하는데, 이 업보는 특징이 뭐냐면 자타가 없어요. 자타불이라고 하는 겁니다. 둘의 영향을 받습니다. 반대로 내 기분을 부처님으로 바꿉니다. 바꾸면은 업보에 영향을 주어서 상대도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즐겁게 시작을 했다 기분이 나빠진 것도 주위 사람들의 업보에 영향을 받은 결과이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내가 부처님께 바쳐서 즐거운 마음으로 다시 회복을 했을 때 나만 즐거운 게 아니라 주위 사람한테도 바로 영향을 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난제에 대해서 하나 여쭙고 싶습니다. 해사란 항상 그 난제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 난제로 보지 않고 풀어야 될 숙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쭙고 싶은데요. 저는 요즘 하심정에서 자식 기도를 합니다. 하고 오늘 법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그 잠깐 집에 돌아갔는데 잠이 제가 들었는데 꿈을 꾸었습니다. 어떤 꿈을 꾸었냐면 제가 트럭에 생산된 과일과 야채를 가득 싣고 그 납품하기 위해서 대놓았습니다. 대놨는데 제가 잠깐 밖에 이렇게 나와 서 있었는데 그 트럭이 움직여서 폐기장으로 막 쏜살같이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순간적으로 키를 내가 갖고 있는데 왜 내가 갖고 있는데 차가 움직이지? 그래서 폐기를 하고 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 제가 만났습니다. 운전선을 만나서 왜 내가 키 갖고 있는데 폐기했냐? 그랬더니 자기가 하는 말이 나는 평소에 봉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봉사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그걸 폐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에서 지금 현재 풀어야 될 숙제가 임원과 직원들의 업무 분장을 제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심사숙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할 때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건지는 모르지만 그런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근데 그 트럭 속에 있는 각종 과일 이런 것들은 그 도움이 되는 겁니까? 또는 폐기해야 될 것들입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차에 실었죠. 실어서 실은 것은 필요한 물건이라고 해서 실은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실었는데 그것은 내가 키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절로 굴러가서 경우에 따라서 필요한 물건일 수 있는 것들이 폐기장에서 버려졌다 이런 얘기가 네, 근데 제가 분명히 키를 갖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가지고 차를 이동시켜 가지고 폐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키를 내가 보니까 내가 갖고 있어요. 손에 들고 있습니다. 이제 그 키를 가지고 계시다는 뜻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회사에서 뭐 인사 문제나 이것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마찬가지인데, 그런 내가 정리해야 될 그런 나의 임무를 누가 가로채서, 말하자면 트럭을 내가 키를 가지고 있는데 누가 함부로 몰고 와서 폐기한 것처럼 회사에서 지금
선생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고유 권한을 침해해서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그런 세력이 있어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것이 우리 공부로 가능하대네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또는 그 사람이 누군지 정확히 짚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막연하게 그런 세력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런 세력에다 대고 건강에 칠독 하신다거나 미륵전 열애를 자꾸 하신다라면은 지 멋대로 그 트럭을 몰고 가서 지 마음대로 폐기하게 하는 그러한 그 경향을 돌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것도 공부의 힘으로 가능하대요. 근데 그것이 그냥 운명이거니 이렇게 맡겨놓으면 또 그대로 실제로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래서는 안 될 수도 있죠. 안 된다라면은 그것을 되돌려야 될 필요가 있다라면은 거기다 대고 자꾸 공부를 하시면서 한번 관찰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공부하는 것은 효과가 있고 공부밖에는 되돌리는 길은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재주를 쓴다거나 밀어붙인다고 한다는 것은 더더욱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기 제가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꿨냐면요. 제가 어느 이렇게 어디를 어서 이렇게 뭐라나 어디 가서 이렇게 옷을 다 갈아입고 이렇게 무대에 올라가서 공연을 하는 이런 꿈을 꿨어. 그리고 꿈을 꾸고 나서 그 옷을 갈아입은 그 옷장에 와서 옷을 찾아 입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근데 옷장에 와서 다른 사람들이 다 있는데 옷장에서 그 옷을 찾아 입는데 내 거기서 막 부르는데 저 옷이 없었고 내가 다른 옷장에다 옷을 넣었지 하고 갔어요. 근데 그 옷장이 텅텅 비었고 다른 옷장들이 다 있는데 제가 보니까 다 비어 있어요. 그래서 내 옷은 어디 갔지? 이렇게 하면서 꿈을 꿨는데 그게 제가 그 비어 있는 걸로 뭐를 해석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전에도 가끔 나가서 뭐 어렸을 때 연극도 오고 공연도 오고 이러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적은 딱 대학교 때 한 번 어쩌다 한 번 하게 된 거 외에는 없습니다. 연극 받는 수 있어요? 아니 그때 어쩌다 한 번. 한 번 했고 그런 일은 없었는데 예. 그래서 제가 공연을 한다 그랬는데 그 공연한 기억은 없고요. 옷은 갈아입고 공연하고 다시 옷을 갈아입으러 내 옷을 갈아입으러 찾으러 갔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있는데 제 옷은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다 안 벗어놨지 하고 옷장을 제가 벗어놓은 옷장을 갔는데 저 옷들이 없고 다 비어있고 다른 옷장들도 다 열어보니까 비어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비어있는 내 옷은 어디 갔지 하면서 꿈이 깨버렸거든요. 그랬을 때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옷이 무겁다라고 쳐봐요. 예. 그러면은 낭패니까 이거 큰일인데 옷도 없고 뭐 어떻게. 그런 생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옷이 없네 이러면서 그냥 내 옷 어디 갔지 이러면서 있다가 옷을 누가 훔쳐갔네 이런 생각도 안 하시고. 예. 그러니까 그 다른 옷장을 다 그리고 또 다른 옷장을 다 열었을 때 그 옷장들이 다 비어 있었어요. 네, 그거 만약에 이제 그 갔다 왔을 때 이제 내가 갈아입을 옷이 없었다라고 해서 실망을 많이 했다라면은 그런 꿈이었다라면 그 꿈은 상당히 재앙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꿈일 것 같습니다. 근데 꿈에 그런 생각은 안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데도 다 비어 있었다라는 이제 그런 꿈을 꾸셨다는 얘기인데 그런 경우는 재앙이라는 그런 현실을 미리 본 그런 꿈 같진 않습니다. 그렇지. 그리고요, 밖에 나가서 이렇게 공연한다라는 것이 또는 다른 사람 앞에 가서 무엇을 한다라는 것이 덧없는 일이다. 뭐 이런 것을 깨치신 꿈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꿈을 그대로 하면은 이건 뭐 옷이 다 날아가고 다른 사람 옷도 날아가니까 그 꿈 그대로 해석하면 상당히 재물이 나간다거나 재앙이 생긴다거나 이런 그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은 전 그런 해석이 안 되고 왜 이렇게 다른 사람 앞에 나가서 아는 척하고 이랬다는 것, 그런 것은 참 실속이 없는 일이로구나. 다른 사람의 경우도
다 아는 척하고 들어와도 다 실속이 없는 것이구나. 오히려 그런 것을 깨쳤다라고 이렇게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제가 사실 우리 둘째 아들 때문에 많이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그러니까 요 근래였는 것 같은데 둘이서 어디를 간다고 그러는데 작은 아드님께서 조그마한 우리 매는 배낭에다가 옷을 막 이렇게 꽉꽉 넣어갖고 이렇게 해서 싸가지고 어디 가자고 이렇게 하는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직 오빠가 그 배낭 속에 오빠가 남아 있는 건지 아니면 그 꿈을 보험으로 해서 오빠의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은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어딜 가지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어딜 간다고 할 일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직은 좀 남아 있으니까 네. 공부 좀 더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가끔 길몽이라는 게 있고요. 흉몽이 있습니다. 거의 그대로 되는 걸 전 많이 봤습니다. 꿈을 꾸고. 그러면 이거는 뭐 재물이 질 기분 나쁜 게 집이 불날 거다 이런 얘기해주면 아주 기분 나쁘겠죠. 그리고 기분도 나쁩니다. 내가 그런 꿈 꿨어도 이제 기분 나쁩니다. 근데 저는 많은 경우에 이런 재앙이 흉을 자꾸 받쳐요. 받치면 요게 길로 변하던데요. 그러게 된 뒤에는 흉한 꿈을 꿨어도 저는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흉한 것이 아니라 받치면 길로 되는구나. 그래서 지금 이 꿈 얘기하시는 분은 잘 유념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서서 나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도 자꾸 받쳐보세요. 반드시 나쁜 게 실수도 있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이 바뀜에 따라서 그건 좋은 거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에 흔들리시지 않는 마음의 자세를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한테 점을 쳐달라고 되게 이제 꿈을 꾸셔서 꿈풀이 하시는 분은 뭐 좀 점을 쳐서 재수를 좋게 해달라 뭐 이런 뜻도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어요. 길몽이라 하더라도 방심하면 어떻게 됩니까? 또 다시 내려가요. 근데 흉몽이라 하더라도 자꾸 받치면은 또 길몽으로 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공부의 대원칙을 아셔야 됩니다. 길도 없고 흉도 없습니다. 길과 흉이 둘이 아닙니다. 내 말에 일희일비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받치시기만 하면 다 잘 됩니다. 저는 네. 그 꿈을 어떻게 해설을 했냐면 제가 옛날에 한번 이렇게 나쁜 일이 있을 때 그런 꿈을 꾸면서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되는 것 같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든지 다 실마리는 항상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봄으로 해서 여기도 해결할 실마리를 조금은 찾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아직은 해결할 것이 있고 해결할 실마리를 찾은 것도 사실이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도 죄송한데 저도 꿈 얘기 잠깐만 할게요. 근데 저게 오전에 이제 꿈을 꾸고 근데 그게 별로 안 좋은 꿈이었어요. 근데 그게 오후에 비슷한 상황이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꿈에서 본 상황이. 그래서 사실 살짝 좀 두렵기도 했고 어떻게 오전에 꾼 꿈하고 그 비슷한 상황이 오후에 일어날 수가 있을까. 근데 그 법사님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그냥 받쳤었으면 그런 상황이 안 일어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지금 살짝 생각이 들긴 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이제 다시 되풀이하고 싶은데 이건 섬찟해요. 그 전에 중국에 1000명을 거느리는 큰 스님이 있었대요. 요새는 보면 1000명을 예전에 황룡사, 신라시대 때 황룡사나 조선시대 회암사, 양재 회암사 같은 데는 굉장히 부지가 크더라고요. 그때는 한 1000명 정도 있었을 겁니다. 큰 스님이죠. 큰 스님인데 굉장히 도가 높았고, 근데 이제 생전에 늘 소 얘기를 많이 하셨대요. 저는 소를 키워봐서 압니다. 근데 소의 걸음이요, 굉장히 젊잖아요. 이래요. 뚜벅뚜벅 걸으면요. 근데 말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걷는데요, 가볍게. 이제 소의 용심이 걸음걸이에 들어가고 말의 용심이 걸음걸이에 드러난대요. 사람도
걸음걸이에 따라서 그 행동에 따라서 그 마음이 다 표현됩니다. 글에 따라서 표현됩니다. 습관에 따라서 마음이 드러납니다. 근데 서로를 늘 칭찬하시다가 굉장히 훌륭하신 스님인데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어요. 그래서 스님은 내생에 무슨 몸을 어떻게 태어나십니까? 이래서 그이는 딱 관찰하면 압니다. 이제 말하자면 해답으로는 딱 보니까 소가 됐어요. 소. 스님은 내생에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생전에 하도 소를 칭찬하시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보니까 소예요. 지금 말하자면 경계를 본 게 그대로 나타난 거죠. 그럼 믿음은 그대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소를 믿으니까 소가 됐대요. 실제로 후세 이제 소가 돼서 아짜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기록에 나오는데 이제 백선생님에게 후세 눈발근이가 봤더니 정말 소가 되셨더래요. 이거 눈발근이가 아마 저는 백선생님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때 백선생님 소가 되었을 때 어느 바쳤으면 소가 안 됐을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믿으니까 그대로 소가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전에 경계 봤다고 그랬죠. 그걸 믿으니까 그대로 일어난 거죠. 그 나쁜 꿈이라고 생각했죠. 왜 나쁜 꿈이라고 생각하죠? 나쁜 꿈이라는 생각을 바쳤으면 어땠을까요? 그 상황 자체만으로는 좀 나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건 과거의 경험에 의한 판단이지. 내가 죽는다. 나쁜 꿈 꿨지만 사실은 그건 아닙니다. 그것은. 이게 나쁘다고 생각했던 그 선입견 때문에 나쁜 꿈이라고 보는 거고 실제로 나쁜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때 나쁜 꿈이라는 생각을 바쳤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건 좋은 꿈이다라고 억지로 얘기했다고 칩시다. 나쁜 일이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믿는 대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꿈 자체가 사실이 아닙니다. 소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바치느냐 안 바치느냐가 중요하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나쁜 꿈이 꾸어졌다 하더라도 얼른 바치시기 바랍니다. 현실은 전혀 달라지기 때문에. 그대로 믿으면 믿는 대로 또 현실이 일어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하죠. 좋은 꿈 하면 이만하면 됐다 그러죠. 이만하면 됐다 그러면 더 이상 발전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부처님 같이 될 그런 존재인데 이만하면 됐다라고는 됩니까? 안 돼요. 그것도 발전을 굉장히 저해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면담 대신에 이런 식으로 진행. 다른 사람도 듣고요. 그렇죠? 네. 또 이런 식으로 하면 저거 필요 오지가 않아요. 면담. 오늘 법회 마치겠습니다. 금강경 가르침을 통해 올바른 인재 양성 교육과 각종 사회 문제에 대한 해법을 현대인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바른법연구원 김원수 법사가 금강경 독송 및 수행을 통해 얻은 일체 유심조, 공, 불이, 구족의 진리로 역경과 난제를 실제 해결하는 체험을 통한 설법집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를 출간했습니다. 구입은 전국 서점에서 가능하며 문의는 청우당 02337-1636번입니다.